어떤 말은 가슴에 박혀서 두고두고 떠오릅니다. 65살 어머니가 새 삶을 시작하겠다 했을 때 아들은 뒤에서 상대 남성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재산에 손 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한 짓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았던 그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봄이 왔다고들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302동 805 아파트 화단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터졌고 경비 아저씨는 아침마다 꽃잎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느낌이 스며 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원목 가구에서 나는 낡은 냄새, 남편이 쓰던 한방파스 냄새,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집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 묵직하고 서늘한 공기. 나는 이 냄새와 함께 눈을 떴고 이 냄새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65이었습니다. 남편 이덕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해가 됐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진단받고 11달 만이었습니다. 그 11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병원과 집을 오가는 동안 계절이 2번 바뀌었고 남편은 가을에 갔습니다. 창밖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든 날이었어요. 이덕수 씨는 그날 오후 4시 17분에 마지막 숨을 내쉬었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질 때까지,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가라앉을 때까지. 그 뒤로 봄이 2번 왔습니다. 첫 번째 봄은 기억에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비슷했어요. 그냥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2번째 봄이 온 지금 나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부엌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였어요. 전구를 갈아야 하는데 이덕수 씨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 올라갔습니다. 발이 좀 흔들렸는데도 꼭 자기가 직접 했어요.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 2개, 김치 1통, 된장찌개 냄비 하나. 냄비는 사흘째였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니 쉰내가 살짝 올라왔어요. 버려야 하는데 혼자 먹기엔 많고 그렇다고 내다 버리자니 손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은 뚜껑을 덮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스테인리스 냉기가 손바닥 가운데를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식탁에는 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개를 꺼냈다가 하나를 집어넣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하나만 꺼냈어요. 그게 익숙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지. 큰아들 민호는 수원에 살았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준호는 용인이었어요. 조금 더 멀었고 더 뜸했습니다. 딸 수미는 미국이었습니다. 시차가 15시간이었어요. 어르신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호 이름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전화하면 뭐라고 할지 알았습니다. 아, 어머니. 저 지금 바쁜데요. 잠깐만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전화를 끊었을 때 집이 더 조용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놨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낮 드라마였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웃었습니다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집보다는 나으니까.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무거운 앨범이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덕수 씨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30살, 머리가 새까만 이덕수, 어깨가 넓고 웃음이 환했습니다. 지금의 이순자보다 훨씬 어린 얼굴인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종이가 오래돼서 모서리가 살짝 말려 있었어요. 까끌한 감촉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에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개나리 꽃잎 하나가 유리창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가슴 어딘가에서 났어요. 말로 표현하면 딱 이거였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말자. 그런데 그 조용한 결심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그날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결심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그날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복지관을 처음 찾아간 건 딸 수미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밤 11시 미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어요.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봐요. 사람들도 만나고. 수미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 멀리서 걱정하는 게 더 마음에 걸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봄밤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미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종합복지관이었어요.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국 냄새.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다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체조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한글교실. 몇 가지를 기웃거리다가 결국 노래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트로트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런데 막상 앉아 있으니 다들 비슷했어요. 처음 오신 분?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못해도 돼요. 여기 다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서예 교실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노래 교실 끝나고 나오다가 복도 끝에 서예 교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을 들여다봤는데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세요 했어요. 얼떨결에 들어갔습니다. 빈자리가 2개 있었는데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67세 박성태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붓을 잡는 자세가 반듯했고 획을 긋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봤어요.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는데 그 손이 붓을 잡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묘한 인상이었습니다. 거친 손에서 고운 글씨가 나온다는 게 이덕수 씨도 손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은 인사만 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몇 번 안 됐습니다. 짧게 주고받았어요. 두 번째로 마주친 건 복지관 1층 카페였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를 들고 자리를 찾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박성태 씨가 맞은편 빈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은 없이. 커피가 뜨거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셨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예 쉽지 않네요. 박성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마음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전부인데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서예 교실에서 마주치고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가끔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왔어요. 박성태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꼭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말을 끊지 않고 들었어요. 해결해 주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이덕수 씨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박성태 씨가 오래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괜히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왠지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65에 이런 감각이 남아있다는 게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성태 씨가 꺼낸 그 말, 이순자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박성태 씨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되는데. 공원 벤치 위로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파르르 흔들렸어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컵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어요.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가 또 잃으면 어떡하나. 이덕수 씨를 보내고 그 두 해가 어떠했는지 어르신은 잘 알았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남편이 그리운데 이 감정이 남편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생각이 엉켰습니다. 박성태 씨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앨범에서가 아니라 침대 옆 서랍 안에 넣어둔 작은 사진이었어요. 이덕수 씨가 5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여보, 나 어떡해.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우는 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니까 실컷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는데 무게가 있었어요. 이덕수 씨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성격이 어떠했는지 40년 가까이 봤어요. 이덕수 씨는 내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행복해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어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아침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성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박성태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딱 두 글자였는데 목소리에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두 사람은 먼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인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65살 어른이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실수였냐고 물으면 실수가 아니었어요. 자식한테 미리 말한 게 잘못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한 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뒀더니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그 커튼을 바라보면서 전화를 들었어요. 민호야, 엄마 할 말 있어.
그 전화 한 통이 이순자의 삶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아들들이 집으로 몰려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실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전화 한 통이 폭풍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은 어떤 얼굴로 찾아왔을까요? 사흘 뒤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뭐라도 차려야겠다 싶어서 손에 참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어요. 명절에 올 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좀 굳어 있었어요. 준호 뒤에 며느리 지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호 며느리는 없었어요. 어서 와. 밥 먹고 가. 남을 묻혔어. 내가 반겼지만 아이들은 신발을 벗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는데 다들 어딘가 빳빳한 느낌이었어요.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였어요. 아이들 앞에 찻잔을 하나씩 놓는 동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이 돼서 왔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할지. 민호야, 그분 좋은 분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희는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재산 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나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좀 식었어요. 민호야, 그분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1년 가까이 봤어.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이랑 재혼을 하시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이 엄마 거잖아요. 만약에 재혼을 하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뭘 걱정하는 거야? 엄마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재산 걱정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그때 준호 며느리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재산 탐내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니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눈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지연 씨의 눈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 거실, 이 살림살이. 나는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나 65년 살았어. 내가 사람 하나 못 보겠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진 않았어요. 아들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가라고 했는데 다 먹었다며 일어섰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그 눈빛도 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를 봤어요. 찻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녹차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마시지도 않고 간 거였습니다. 아랫배 어딘가가 차가웠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뒤로 아들들의 연락이 갑자기 잦아졌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신경은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내용이 매번 똑같았어요. 어머니, 아직도 그 생각하세요? 민호야, 바뀐 거 없어? 어머니, 그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보셨어요?
혹시 빚은 없어요? 나는 전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도 안 돼서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민호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민호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며느리가 보자면 봐야지 하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민호 며느리 현주가 먼저 와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료를 미리 시켜뒀더라고요. 어르신 것까지. 어머니,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봐. 저희가 재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솔직히 맞아요. 어머니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다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재혼을 하시면 그분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에 그분 자식한테 일부가 갈 수도 있고 어머니가 먼저 가시면 어머니 재산이 그분한테 상속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어르신은 음료에 손도 안 댔습니다. 현주야, 그게 내 재산인데 그게 원래는 아버님이 평생 일하셔서 모으신 거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에 뭔가가 꽉 막혔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아플 때 병원 다니고 시부모 주발 들고 그게 다 노동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하는 말은 그 집 재산은 아버지만 번 거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야, 아버지가 평생 일할 때 옆에서 밥 차리고 집 치운 게 누구야? 애들 키운 게 누구야? 그 돈이 아버지만 번 거야? 현주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음료값은 내가 계산했습니다. 현주 것까지. 나는 내 행복을 누구한테 허락받고 사는 나이가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억울해서 우는 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박성태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큰아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통화되시면 전화 주세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박성태 씨한테서 온 그 문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태 씨는 2번 만에 받았어요. 성태 씨, 무슨 일이에요? 박성태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았어요. 오늘 오후에 큰아드님이 제가 다니는 복지관으로 오셨어요. 저 혼자 있을 때 오셨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혼자 사신 지 오래돼서 외로움에 속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성태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손댔다가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성태 씨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순자 씨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창문에 비쳤는데 이상하게 그게 그날따라 슬프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뒤에서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겨우 누군가가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에 손 뗀다는 전제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서랍에서 꺼내 들었어요.
여보, 아들이 이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식들이랑 싸우면서 행복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사는 게 나을까?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포기해야 하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고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 위에 살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인데 내가 왜 포기해야 하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 따랐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싸우면 안 돼. 감정으로 맞붙으면 져. 방법이 있을 텐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서 한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법무사. 예전에 이덕수 씨 상속 처리할 때 갔던 곳. 그 단어 하나를 붙들고 잠이 들었습니다. 법무사. 그 단어 하나를 붙들고 잠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날 밤이 길었습니다. 뒤척였어요. 옆자리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어요. 새벽 2시에 한 번 깼고 4시에 또 깼습니다. 창밖이 아직 깜깜했어요. 부엌에 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서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왜 저러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예금. 그게 엉뚱한 데 가는 게 싫은 거였어요. 당장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니까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뒤에서 박성태 씨를 찾아가 협박한 거였습니다.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자식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게 올라왔습니다. 오기였어요.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면 안 돼. 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해.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수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덕수 씨 상속 처리할 때 적어둔 법무사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사무실 이름은 정도 법무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잡았어요. 이틀 뒤 오전에 갔습니다. 법무사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남편 사망, 재산 현황, 재혼 계획, 아들들의 반대. 빠짐없이 말했어요. 법무사가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메모지를 꺼냈어요. 첫째, 자녀 사전 증여입니다. 현재 예금에서 자녀 3분께 각각 일정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재혼 이후에도 그 부분은 이미 이전된 재산이라 분쟁 여지가 없어요. 둘째, 부부 재산 계약 공증입니다. 재혼 전에 상대분과 계약을 맺으시면 혼인 이후에도 각자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상속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셋째, 유언공증입니다. 현재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공증된 유언으로 남겨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거 다 가능해요? 네, 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모두 진행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준비 잘하시면 3주 안에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발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됐어요.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아들들한테도, 박성태 씨한테도 조용히 혼자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아들들은 내가 조용해지면 포기한 줄 알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두기로 했어요. 3주 동안 조용히 과연 무슨 서류를 만든 걸까요? 3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전화하면 짧게 받았어요. 준호가 내려오겠다고 하면 요즘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내가 마음을 접은 줄 알았을 겁니다. 조용해졌으니까요. 잠잠해지면 포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틀렸습니다. 그 3주 동안 법무사를 4번 더 만났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금액을 정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자녀 3명에게 각각 얼마를 증여할지, 부부 재산 계약 내용은 어떻게 할지, 유언공증에는 뭘 담을지 꼼꼼하게 정했습니다. 박성태 씨에게는 부부 재산 계약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박성태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재산 때문에 같이 살자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해요. 깔끔하게. 박성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것 같았는데 모른 척 했어요. 공증은 차례로 완료됐습니다. 자녀 사전 증여 공증, 부부 재산 계약 공증, 유언 공증, 서류가 쌓였어요. 법무사가 잘 정리해서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혼인신고서였어요. 구청 서식을 출력했습니다. 박성태 씨와 함께 작성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일만 남겨뒀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준호 순서로 걸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와. 민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와보면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아들들은 어머니가 결국 마음을 접고 그 사람과 헤어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두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씻고 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잘 안 입던 연베이지색 재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 됐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오기 전에 한 군데를 먼저 갔어요. 수원 팔달구청이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도장이 찍혔어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증을 건네줬습니다. 그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뒀습니다. 공증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와 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호 며느리 지연도 왔습니다. 세 사람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이미 상황을 정리해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그 사람과 헤어지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잘 됐다고 말해줘야지 하는 얼굴. 들어와. 아이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찻잔을 하나씩 내려놓고 자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식탁 위에 있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나왔어요. 훑어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공증 서류예요? 응. 지난 3주 동안 해뒀어. 준호가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셋이 읽는 동안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금에서 큰아들 민호에게 5천만 원, 작은아들 준호에게 5천만 원, 딸 수미에게 5천만 원. 사전 증여. 공증 완료. 둘째, 박성태 씨와의 부부 재산 계약. 각자의 재산은 혼인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소유하며 상대방 재산에 대한 상속 청구를 포기한다. 공증 완료. 셋째, 유언공증. 현재 수원 아파트는 사후자녀 3명에게 균등 분할. 자녀 재산 동일. 공증 완료. 그리고 마지막 한 장. 혼인신고서 접수 확인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팔달구청 접수 완료. 민호가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신고를 하신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들고 있다가 탁자에 내려놨어요.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너희 걱정하는 거 알아. 재산이 엉뚱한 데 가는 거. 그 마음 이해해. 근데 너희가 걱정한 것들 다 해결했어. 뭐가 더 필요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 없었는데. 민호야, 준호야, 너희가 그분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협박했잖아. 내 앞에선 걱정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그분한테 재산에 손대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준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협박한 게 아니라. 뭔데?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 평생 너희한테 뭘 요구한 적 있어? 아버지 아플 때 혼자 간병했어. 시부모님 모실 때도 너희한테 짐 안 지웠어. 너희 결혼도 집도 다 해줬잖아. 그러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재산 이야기 먼저 꺼낸 적 있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엄마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생겼어.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사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죄송한 거 알아. 이제 너희가 할 일은 하나야. 그분한테 가서 인사해. 어머니 남편한테 하는 인사로. 거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도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밥 먹고 가. 잡채 해뒀어. 등 뒤에서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됐으니까요. 박성태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그해 5월이었습니다. 박성태 씨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책 몇 상자, 서예 도구,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하나. 이사날 거실에 라디오를 놓으면서 박성태 씨가 말했어요. 이거 고집이에요. 30년 된 거라서. 다음 날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어요. 뉴스도 나오고 음악도 나왔습니다. 집안이 오랜만에 소리로 가득 찼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지었습니다. 2사람 몫이었어요. 그릇 2개를 나란히 꺼냈습니다. 예전엔 2개 꺼냈다가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2개 그대로였어요. 작은 변화인데 많이 달랐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박성태 씨 앞에서 어색하게 아버지라고 부른 건 2달 뒤였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박성태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됐다. 이제 됐다. 복지관 노래교실은 계속 다녔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박성태 씨가 옆에서 들었어요. 잘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아침마다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어요. 천천히 나란히. 가끔 이덕수 씨 생각을 했습니다. 이덕수 씨가 먼저 가지 않았다면 박성태 씨가 없었겠죠. 그리움과 지금의 행복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것. 두 가지가 서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됐을 때 딸 수미가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좋아 보여요. 진짜로. 그럼.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주름도 흰머리도.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순자야. 잘 버텼고, 잘 싸웠고, 잘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좋아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내 감정을 접어두지 마세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준비된 사람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사이다 남겨주세요.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감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사연 오디오북이었습니다.